건강구조대 시청자분들은 50대, 60대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공복 시간과 단식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원활하게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저혈당이 생기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당류 0g으로 되어 있지만 탄수화물, 순탄수의 총량을 봤을 때 탄수화물 양이 높다면 그 과자를 먹어봤더니 정말 혈당이 180까지 금세 올라가는 걸 보고 아침 첫 끼니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버터나 올리브유 같은 지방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더 잘 연소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지방을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지방을 드시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제까지 전통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열역학 개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몸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칼로리를 사용하는 칼로리 인아웃 모델로 이 밸런스 차원에서 살이 찌고 빠지고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우리 인간이 기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계적으로 어떤 음식이 들어오고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했는지만으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다양한 호르몬들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이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의 에너지 사용량도 달라지고요. 우리가 먹고 싶어지는 음식과 종류와 양까지도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FDA에서 발표한 식단 가이드라인에서도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줄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음식들은 이제 가공식품이고요.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의 혈당을 급등시키면서 식욕을 증가시키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급등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면 똑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었는데 혈당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게 되고요.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폭발시키는 이 호르몬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같은 양의 칼로리를 먹었을 때 렙틴 호르몬, 식욕 억제는 잘 안 되는 방향으로 만드는 음식들이 정제탄수화물 그리고 가공식품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다이어트를 열역학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기계처럼 딸깍딸깍 움직이는 게 아니라 렙틴 호르몬, 인슐린, 그렐린, 다양한 염증 물질들, 인슐린 저항성, 다양한 관점의 기전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몸의 염증이나 인슐린 저항성, 렙틴 저항성을 높이는 가공식품과 정제탄수화물을 끊거나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FDA에서도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만년 다이어터인데요. 다이어트를 지금까지 살면서 한 10번 정도는 해본 것 같습니다. 살이 가장 많이 쪘을 때는 100kg 정도였고요. 지금은 86에서 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10번이나 했던 이유는 계속 칼로리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다이어트를 했을 때 가장 실패율이 높았고요. 가장 요요가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몸의 대사 상태는 전혀 정상화되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먹는 양을 초저칼로리로 줄여서 일시적으로 살은 빠졌지만 몸의 대사는 전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은 상태여서 식사를 정상적으로 먹었을 뿐인데 금방 3에서 6개월이면 체중이 원래 범위로 90kg, 100kg까지 돌아오는 요요 현상이 반복이 됐었고요. 제가 가장 장기간 동안 살을 건강하게 빼고 유지를 했을 때는 혈당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공식품과 정제탄수화물, 설탕과 같이 혈당을 많이 높이 올리는 음식들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 건강한 재료들을 늘렸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식단을 구성했을 때 제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가장 오랫동안 살을 뺀 이후의 몸무게로 유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슐린입니다. 일단은 우리 몸에 과도한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지 못하게 되고요. 지방을 저장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아침에 첫 끼니로 뭘 먹는지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아침에 우리 공복 상태는 사실 평소의 상태와 많이 다릅니다. 밤사이에 글리코겐이 소진되어 있는 상태고요. 혈당은 비교적 안정화가 되어 있고 다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코르티졸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약간의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날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상태가 될 건지 지방을 잘 태우는 상태가 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침에 처음으로 먹는 게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나 토스트 아니면 콘프로스트 아니 떡 이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아침
처음부터 엄청난 혈당 상승을 만들면서 인슐린을 엄청 많이 분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오늘도 이 주인은 탄수화물을 때려 넣는구나, 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들어온 것들은 최대한 인슐린이 다 저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첫 번째로 먹는 식사에서 너무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면 그 뒤에 들어오는 지방도 다 지방으로 저장되고요. 몸 안에 이미 쌓여있는 지방은 잘 태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몸에 살을 찌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지방이 아니라 급격하게 들어오는 당,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분비되는 급격한 인슐린이 살을 찌게 만드는 핵심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FDA 식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전에 우리가 흔히 보고 있던 피라미드 구조에서 가장 아래쪽에 이 온갖 탄수화물류가 있었는데요. 이 피라미드를 이번에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2025에서 2030년도 미국 FDA 그 다이어터리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뒤집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제 탄수화물 같은 거가 줄여져 있고요. 상단에 갈수록 지방의 양이 조금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게 됐을 때 가장 첫 번째 효과, 지방은 소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상승 속도를 지연시키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을 적게 올려서 인슐린 분비량을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방은 포만감 호르몬인 CCK나 PYY 같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양의 지방을 같은 칼로리로 구성해서 먹어도 우리는 포만감을 지방에서 훨씬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 다음 식사에서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칼로리도 줄어드니까 칼로리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첫 끼니로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라 버터나 올리브유 같은 지방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선 지방만 에너지원으로 넣는구나,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학습을 하고 훈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더 잘 연소시키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지방을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에 지방을 먹는 거가 좋을 수 있다,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선생님, 제가 벌써 이제 나이가 60대인데 병원에 가서 이번에 검사해보니까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도 먹어도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걸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도 불포화 지방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같은 지방들은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는 포화 지방만 하루의 열량의 10% 이상으로 초과하지 않게 잘 조절해서 드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 20대이면서 콜레스테롤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은 포화 지방을 더 드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과도하게만 드시지 않고 되도록이면 불포화 지방산으로 드셔주신다면 60대이시면서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지방을 먹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을 먹으면 지방보다 안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다이어트 할 때 혹은 식단을 구성할 때 이번 FDA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지만 단백질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1.2에서 1.6g 정도의 단백질은 반드시 챙겨주시는 게 그냥 모든 식단에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아침에 공복에 드셔주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효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점심이나 저녁에 내가 단백질을 외식을 해서 아니면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충분히 챙길 수 없다면 아침에 건강한 포화나 불포화 지방 드시고 단백질도 반드시 챙겨주셔야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의견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긴 해요. 우리가 먹을 걸 다 먹으면서 삼겹살을 10인분 먹으면서 아침에 또 버터를 먹으면 당연히 살이 더 찔 수밖에 없습니다. 뭐든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이제 반박도 가능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아침에 지방을 드시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너무 많은 양을 드시라고 안 해요. 버터는 15g 정도, 시작할 때는 5g 정말 작은 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속이 편해지시게 되면 15g에서 최대 20g 정도까지만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소주 반잔 아니면 숟가락을 가득 채우는 1테이블 스푼 정도 드시는 게 적절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양을 드셨으면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 점심까지 포만감이 더 잘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인즉슨 평소에 만약에 아침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드셨다면 점심 되기 전에 한 11시쯤에 굉장히 허기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반응성 저혈당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럼 점심에 또 엄청 당이 떨어진 느낌이 들면서 탄수화물을 과식하고 폭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탄수화물을 드신 분들은 점심에 평균 칼로리의 20% 이상을 더 섭취한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 이유가 아침에 혈당의 급상승으로 인한 반응성 저혈당, 그로 인한 허기짐으로 점심을 더 과식하게 되고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양의 지방을 아침에 드시고 그만큼 포만감이 유지가 되는 만큼 점심에는 과식을 또 하지 않게 되면서 하루 식단이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잘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과도하게 지방을 더 많이 때려 먹어도 다 살이 빠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버터는 약 15g 정도, 올리브유는 소주 반잔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류 0g의 함정입니다. 요즘에 이제 워낙 저당 제품들이 유행을 하고 저당 다이어트, 혈당 다이어트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특정 과자들에 보면 당류 0g이 그 과자 이름보다 더 크게 적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속았습니다. 그런데 전 항상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 과자를 먹어봤더니 정말 혈당이 180까지 금세 올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제서야 제가 그 과자 뒤에 영양 성분표를 봤더니 당류는 0g인데 탄수화물의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서 그냥 사실상 그냥 설탕을 먹는 것, 아니지, 사실상 그냥 밥 한 공기를 먹는 것과 같은 정도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첫 번째는 당류 0g으로 되어 있지만 탄수화물, 순탄수의 총량을 봤을 때 탄수화물 양이 높다면 그거는 여전히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어서 꼭 당류 0g 마크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영양성분표를 보셔서 탄수화물 양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양도 적고 당류도 제로인 요즘에 이런 대체당으로 만든 저당식품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실제로 이러한 대체당으로 만든 혹은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로 만든 이러한 대체 베이커리나 대체 빵들, 대체 음료는 혈당을 안 올리는 게 맞습니다. 혈당 관점으로는 다이어트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맞고요. 다만 굉장히 많이 보고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분명히 단맛이 느껴졌는데 우리 몸 입장에선 당이 안 들어왔다 보니까 우리 뇌가 당을 더 갈구하게 만든다 라는 부작용이 실제로 연구에서도 보고가 되고요.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제로 음료만 마시면 당이 더 땡기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뒤에 결국엔 밤에 입이 터져버린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몸 입장에서 당을 계속 갈구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로 음료도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 간이 마비가 되면서 혈당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절대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당뇨 관리, 혈당 관리, 건강에 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근단백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근육입니다. 근육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를 더 적게 태우기 때문에, 또 운동을 할 때 똑같은 시간을 운동해도 칼로리를 적게 태우기 때문에 근육이 없는 건 다이어트에서 굉장히 불리한데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근손실 그리고 근합성 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을 잃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요요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알코올은 간 입장에서 독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간이 하는 중요한 다른 대사 역할들을 다 제쳐두고 알코올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인즉슨 원래 간에서 우리가 지방을 대사를 할 수 있는 베타산화 경로가 있는데요. 이게 미뤄지게 되면서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지방은 안 태우고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독인 알코올을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렙틴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포만감이 채워지지 않으면서 계속 많이 먹게 되고요. 또 혈당 조절도 잘 안 되면서 또 살이 찌게 되는 경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셨을 때 술을 먹은 즉시도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고 다음날 아침도 공복 혈당이 정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 눈속임 때문에 정말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당뇨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되고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술은 끊으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의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내 질병 상태에 따라서 간헐적 단식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건강구조대 시청자분들은 50대, 60대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공복 시간과 단식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원활하게 에너지 공급이 되지 않아서 갑자기 저혈당이 생기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 당뇨가 있으신 분도 많을 텐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경우에도 단식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저혈당이 생기면서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모든 분들에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내가 만약에 기저질환이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고 평소에 운동도 꾸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만 단식 시간을 12시간에서부터 천천히 16시간까지 늘려보셨을 때 컨디션이 괜찮은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지방도 더 잘 연소가 돼서 살이 빠지는지 체중이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가시면서 다이어트에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야식은 대부분 이제 야식 증후군이라고 해서 가짜 배고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몸 안에 우리 위를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뭔가 씹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는 탈수 상태일 때도 가짜 배고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치킨, 피자 이런 거가 생각나실 텐데요. 한번 그때 딱 참아보시고 삶은 계란을 2개 정도 드셔보세요. 굉장히 작은 양이지만 포만감이 들게 하면서 바로 그 야식을 먹고 싶은 충동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울토마토 같이 수분이 풍부하면서 씹히는 맛이 있는 음식, 아니면 견과류 같이 씹는 자극을 주는 음식을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밤에 야식 충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특별히 더 높은 건 아닌데요. 당뇨가 더 쉽게 걸리는 몸의 컨디션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구 자체가 서양인들 대비해서 더 작잖아요. 키도 작고 덩치도 작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우리 췌장 사이즈도 서양인에 비해서 더 작습니다. 동양인 계열의 인종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요즘에는 식단이 굉장히 서구화가 많이 됐습니다. 굉장히 고칼로리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고탄수화물에 고지방까지 먹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식단은 그렇게 서구화가 됐는데 우리 몸은 그 정도로 발전하지 당연히 못했습니다. 진화하지 못했고요. 똑같은 췌장 사이즈로 서구화된 덩치가 이만한 사람들의 식단을 똑같이 먹으니 췌장이 훨씬 더 무리하고 혹사당하면서 당뇨가 걸리기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밥 먹고 나서 식후에 졸림이 줄어들었다. 이 증상이 개선이 된다면 나는 지금은 현재 비록 체중이 정체 상태일지라도 살이 빠지고 있다. 인슐린이 정상화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식후에 졸림 증상이 있다는 건 급격한 혈당 상승과 급격한 혈당 하락이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어서 식후 졸림 증상이 개선이 된다는 말은 평소에 우리 몸이 지방 대사가 더 원활하게 바뀌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기 때문에 체중계가 잠시 정체이더라도 이런 증상이 개선되고 있다면 내가 올바른 다이어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배달앱 삭제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편하게 버튼 몇 번 누르면 문 앞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도착하잖아요. 배달앱 삭제하는 게 첫 번째 시작이고요. 두 번째는 식사를 하셨다면 알람을 한번 켜보시고 15분 정도만 산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별게 아니고요. 그냥 살살살살 밥 먹고 나서 15분만 걸으셔도 혈당 조절을 굉장히 잘 하게 되면서 인슐린 분비 줄이고 몸이 더 지방을 잘 태우는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산책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그냥 집안 청소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식후에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올해 다이어트도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